예,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 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을 안 드렸어요. 8일날 이 증인이 나와서 신문을 받는 도중에 그 세월호 박 대통령 7시간을 묻는 중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현기환 수석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 세월호 7시간 가지고 묻다가 이제 그 세월호 7시간 조사하는 걸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뭐 하여튼 이거를 뭐 빼버리려고 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 조사를 하려면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먼저 7시간을 덜커덕 해버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7시간을 덜커덕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잖아요. 목적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주구장창 박 대통령이 7시간을 어떻게든 해서 개망신을 주려고 하는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고 요게 얘네들의 의도구나 뭐 이런 등등 메모를 해놓긴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왔었고 제가 이 그 세월호 특조위 이거 유튜브를 올리면서 제가 관련 기사 3월 8일 날 나온 기사가 엉터리였다고 그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은 써놨어요. 얘네가 그 끝날 무렵에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네, 현 전 수석 뭐 현기환 수석이에요. 이 변호사가 이현이라는 그 부위원장으로 또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원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 뭐 이석철을 비롯해서 그 야당 쪽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월호를 정치 쟁점에서 뭐 시민하고 이런 데로 계속 시간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뭐 정부 측에서 해수부 이쪽에서 아니면은 또 다른 분들이 뭐 그러면 좀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떠냐 좋게 제의를 한 거였는데 신문은 악의적으로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니까 사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예, 기사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현 전 수석 측은 이 변호사가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헌법재판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어요. 조사 안건 등을 놓고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갈등을 빚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자기네들끼리도 물론 그전에 그만뒀던 조대한 변호사도 조대한 부위원장도 이게 안 맞아갖고 여기서 뭐 허수아비 노릇을 하겠다. 이거 뭐 결과도 못 내놓고 이러려면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석태하고 계속 갈등을 빚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걸 청와대에서 압력이 와서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시간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압력이 와서 사퇴를 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 안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점을 집중 부과했다. 이 변호사의 부위원장 사태가 행적조사 방침에 따른 청와대 압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취지를 보인다. 요게 이 기사에서 사실은 요게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엉터리예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고 하여튼 이 사람이 뭐 8일 9일 증언하면서도 먼저 7시간을 덜커덕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네가 정치 쟁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뭐 250억 예산 타내갖고 자기네를 해외까지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써버려야 되는데 이거 해버리면 사건이 뭐 자기네 일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계속 시간 끌고 이거를 7시간을 언제 하느냐. 이거 갖고 자기네들끼리도 문제가 되고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뭐 조사한다고 그러면 청와대 쪽에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실강이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덜커덕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덜커덕 조사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이라 이 기사가 8일 나온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인지를 제가 또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일날 또 이태종 그 사법농단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의 항소심 아니고 11일날 네 이태종 판사 이번에 항소심이 있었어요. 뭐 그전에
사법농단이라서 재판받았던 분들이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어요. 뭐 신강영, 조유열, 성창호, 또 유해용 판사 이렇게 두 분 항소심에마저도 무죄를 받았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임성근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해갖고 지금 헌재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그 주심 판사가 이석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태종 판사가 작년 9월 18일에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항소심이 열렸는데 뭐 큰 거 외에는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또 영성태 대법원장, 또 두 대법관, 이 재판은 좀 들어갔는데 한 명씩 받고 있는 이런 재판에는 그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되면 가끔 뭐 재미로 들어가 보려고 했었어요. 이태종 판사 항소심이라 분위기를 좀 보려고 갔었는데 뭐 판사만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만 항소를 했어요. 검사는 이 사람이 왜 무죄가 안 되는지를 PPT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판사가 허가를 해서 다음 기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당연히 변호사들은 뭐 이러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뭐 무죄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쨌든 다음 기일에 뭐 이 사람이 유죄라는 거 이것을 입증을 내겠다. 뭐 하여튼 다음에 PPT로 입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판사가 보니까 전라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 사법농단이라서 재판받는 판사들 중에 전라도는 기억이 안 났는데 이태종 판사의 항소심에서는 아주 표가 나요. 끝에 가서 발음하는 게 있잖아요. 그 끝날 무렵에 전라도네, 뭐 증거 제보 오늘 원하지 않네요. 판사가 이런 얘기 했는데 않네요 할 때 전라도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끝날 무렵에 뭐 PPT를 뭐 증인이 나온 거 다음 기일에 증인이 나와서 하는데 뭐 1시간 정도 한다고 했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분위기랑 봐서 하여튼 뭐 혼자 재판받고 있는 판사들을 지금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 끝나고 나서 다음 기일은 4월 8일인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밑에 나와서 이분하고 잠깐 힘내시라고, 저는 뭐 어떻게든 우리 가능하면 이제 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화당을 좀 어필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 뭐 말이 길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대통령 재판부터 본 사람이고 재판들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걸 제가 봤던 증인이라고 힘내시라고. 그런데 판사가 전라도 판사라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했는데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간단한 재판을 봤었고, 오늘 오후에 오늘 오전에 이중환 또 최명성 변호사 또 최건서 송재원, 이분들은 두 분은 모르겠어요. 네 분이 헌재 박 대통령 탄핵을 했던 헌재 재판관 9명을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낸 것이 있어요. 오늘 처음 재판이었어요. 이중환 변호사만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한 발짝이 늦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재판은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고소장을 내서 이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내든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두 사람만, 이진성하고 강일원만 답변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쭉 가는데 2번, 4번만 돼서 답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답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청구를 기각해달라, 청구 전부 기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2번, 4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뭐 약간만 변증을 올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중환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답을 더 요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판사가 얘기를 오간 요거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기일을 한 번 더 잡는다 이렇게 해서 뭐 재판은 오래 끌지 않고 바로 끝날 것 같은데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 4명이 또 달라붙었어요. 여자 기자들이. 저는 뭐 딴 거 하고 있다가 좀 늦게 가서 그 이중환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재판 고소한 내용 이런 걸 들었는데 내용인 즉슨 수사 중인 요거는 이제 판사도 물었어요. 수사 기록을 미리 열람하면서 헌재 재판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 뭐 이제 이 변사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행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또 변호사가 강일현이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물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수사 기록을 열람했다는 증거가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중환 변호사가 강일현 판사가 그렇게 했다. 수사 기록을 열람했는데 답변이 뭐가 필요한 부분이 뭐 있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나와서 이중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 중인 헌재에서 헌재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뭐 우리가 뭐 자세한 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몰라도 정말 박한철이가 1월 30일 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정미가 3월 13일 날 그만두게 되니까 원래 9명은 해야 될 것을 9명으로 자기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박한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정미까지 빠져서 7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느라고 엉터리로 빨리빨리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하면서 얼마나 재판이 엉터리였는지 우리가 뭐 자세한 걸 몰라도 알 수는 기억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수사 기록을 받아서 현재에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썼다.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아보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검찰의 의뢰대로 사건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수사 중인 재판의 기록을 송부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무슨 그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중환 변호사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2019년 5월 달에 중앙 시사 매거진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오늘 그 헌재 고소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공부를 해도 좋을 내용이 있어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절차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탄핵 심판도 일종의 재판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및 법률 위배 사실 박 대통령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강일은 당시 헌재 주심 재판관은 준비 절차 첫 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실인 정의 진검승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헌재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 제32조 단수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가지고 이 네 분 변호사들이 헌재 재판관 9명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헌재는 최서원 씨의 형사사건 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헌재법 32조 단서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 헌재의 심리가 이루어져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8일날 특별조사위 그것도 헌재가 말한 검찰이 기소한 그 내용대로 신문기사가 쓰고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기사를 보면 이중환 변호사가 헌재사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소송법
370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근거로 헌재 수사 기록 송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기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을 빨리빨리 재판하려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썩어서 법률까지 위반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다시 계속 탄핵소추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쓸 수 있는 자료가 최순실 씨 등 이건 뭐 기자가 묻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외에는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없으면은 재판을 못 하는 거죠.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억지 재판했다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유 증명 책임은 청구인, 즉 소추위원 측에 있습니다. 국회. 국회에서 이거 탄핵 소추했으니까 국회에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현재는 그 기록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기네가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살인을 안 했다고 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게 미친 짓이죠. 입증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뭐 재판에서 뭐 검찰이 입증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결국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매우 부당하고 헌법 원리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헌재에 송부됨으로 인해서 지금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 기록들이 수사 기록이 검찰이 수사한 거죠. 검찰 입맛대로 수사한 거. 헌재에 송부됨으로 인해서 소추위원 측은 사무라이의 예리한 징검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목금으로 다투는 지경이 됐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징검으로 지금 나무 막대기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는 잘 되는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은 뭐가 되겠어요. 또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징검 앞에서 목검을 들고 싸우는 형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입증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탄핵 심판은 2017년 3월 13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미리 선고일자를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날짜까지 선고 날짜까지 정해주고 나간 뭐 덕분에 문재인한테 와서 훈장까지 받았죠. 선고일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어차피 뭐 박 대통령 측에서 정의를 신청했지만은 그 증인들은 나가서 말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날짜는 정해져 있고 뭐 자기가 안 나가든 이 개판 재판은 끝나게 돼 있는 건데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죠. 나가면은 거짓말이 들통 날 텐데, 고영태니 뭐니 전부 다 거짓말이 들통 날 텐데. 다수의 증인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저도 기억을 하긴 해요. 강일원이가 전부 다 기각을 한 거. 그 결과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종결됐습니다. 이러고도 박 대통령을 탄핵한 시 잘했다고 검찰이니 뭐니 판사니 뭐니 국회의원들 놈이니 뭔 전부 다 이렇게 씨부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도 무슨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게 우리한테 통할 것 같아요? 이중환 변호사, 저는 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네, 좀 건너뛰어서 형사소송법 적용 내지 준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대목입니까? 기자가 또 물었어요. 이중환 변호사가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을 파면하는 심판 절차이므로
당사자에게는 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거물 제출, 증인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거친 뒤 공소사실, 탄핵심판에서는 소추사유, 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내쫓자고 한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했어야죠.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그대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재에서 재판 자료 가지고 와서 수사 자료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라. 너무나 이런 거를 너무나 우리가 제가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죠. 당장 3월 8일 나온 그 기사, 엉터리. 검사가 주장한 걸 그걸 기사로 써놓고, 피고인들이 변호사들이 신문에서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 거는 기자들 있지도 않고 엉터리를 써놓고 이걸 갖다가 기사라고 써놓고 처음부터 다 사람들이 엉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영상으로 녹화된 진술 내용, 변호인 참석하에 작성된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헌재도 봤지만 또 영상 유튜브도 봤지만은 물론 뭐 그 영상 있었어요. 매일매일 재판하면서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할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재판하면서 졸속으로 급속으로 재판을 해버린 거죠. 대기업 회장들은 모두 변호인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했으므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기업 회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네가 한 말, 저 사람들이 검사들이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한 대로 헌재에서 말한 대로 헌재 재판관들이 물은 대로 그대로 그냥 따르라는 그거 가지고 그냥 결론 내버린 이런 헌재 재판 아니었어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기업 회장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었다면 재단, 미르재단, 케이스프 재단, 출연 등에 대한 헌재의 사실 인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반대 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조서를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내쫓고 이걸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요? 또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를 좀 했었어요. 노무현의 탄핵 심판 때도 헌재가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의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에 전혀 다툼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돼 증거가 명확했고 피청구인 노무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소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송부된 검찰 수사 기록은 노무현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 기록이 아니고 노무현 참모들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 기록입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1심 재판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박 대통령 재판은 겨우 박 대통령 재판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최소원, 안종범, 정호성, 신동빈 기소돼 갖고 12월 달, 1월 달이면은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준비 기간이었었어요. 반면에 박 대통령 사건에서 청부된 검찰 수사 기록은 박 대통령 공범으로 되어 있었고 공범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두 탄핵 심판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나중에 이 역사가 이걸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겠어요. 응? 박 대통령 탄핵은 무효예요. 우리가 법률 내용을 몰라도 이런 내용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또 기자가 또 묻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직 상태일 때 특별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 84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유사상황이 벌어질 때 수사 기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면 되지.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중환 변호사가 답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헌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이용하게 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검찰의 구도대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막은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박 대통령한테는 법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냐고요. 저는 재판장에서도 정말 이런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어떻게 돼서 박 대통령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느냐고요. 어떻게 돼서 박 대통령은 이 나라 국민의 보호를 못 받느냐고 저는 재판장에서도 정말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보내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 언론 보도 자료 등이었는데 소추 사유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인들 불러갖고 따졌어야죠. 검찰 공소장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소추사에 포함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공모하에 세계 대기업들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360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지금 재판 나온 것처럼 진작에 헌재에서 똑같은 이런 결정을 받았다면 탄핵이 됐을까요? 박 대통령 뇌물 받았다고 온 세상이 떠들고 해외 신문에까지도 제가 그때 영자신문에 몇 개 뒤져봤었어요. 뇌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 내쫓은 거 아니었어요? 재판관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유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자기네가 재판관이 불가피한 이유로 법에 위반해서 내쫓아도 된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과 다른 결정을 하였다. 넌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엉터리를 해놓고 이 탄핵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법관의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법을 유린하고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고요? 또 이 기사 중에 좀 건너뛰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 기록 활용, 형사소송법 미적용, 국회 법사위 조사 생략 등 큰 틀에서 원칙적 절차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그 외에 문제도 있었나요? 네. 이중환 변호사의 답입니다. 우선 주심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된 2017년 1월 말 박 전 대통령의 선친인 요거는 강일원 주심하고 개인적인 관계. 이중환 변호사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부친이 정치적 변동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심 재판관은 그것이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는 내용의 정보를 충분히 믿을 만한 과정을 거쳐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SN을 통해서. 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헌재법 24조 제3항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1월 3일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심 재판관에게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스스로 주심 자리에서 물러나고 헌재 재판부가 주심 재판관을 변경할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심으로. 응? 자기네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응? 자기네가 떳떳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심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재판을, 이런 탄핵을 가지고 우리한테 받아들이라고요? 박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응? 박 대통령도 이 나라의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해놓고 이렇게 엉터리로 내쫓고선 이 탄핵을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요? 지금 와서 법법 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정말 우습기 짝이 없어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2017년 외관에 갔을 때, 6월 달에 외관에 갔을 때 정말 울부짖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되냐고, 왜 문재인은 법을 안 지키고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냐고 울부짖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면서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꼭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나기를 바란다고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